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교재를 좀 봐 드릴게요. 29페이지 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29페이지 보니까 거기에 이제 권리의 변경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권리가 변경됐다. 자, 이거거든요. 권리가 변경됐다. 권리의 변경에서 세 개가 나왔어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권리 변경에서 여기에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맨 꼭대기 29페이지 맨 꼭대기가 권리의 변경이니까 그래서 거기 보니까 첫 번째 박스에 보니까 거기가 세 개 써졌네. 1번에 주체의 변경, 2번에 내용의 변경, 3번에 작용의 변경. 첫 번째 박스에 글이 돼 있고 요거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고 그 밑에 첫 번째 박스 밑에 주체의 변경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랬어요. 자, 2번에 내용의 변경 요게 이제 시험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그 질적 변경이란 말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질적 변경은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고요? 성질이 변경되는데 이 법학을 만든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이 글자를 이렇게 쫙 줄여서 만들다 보니까 성질의 변경 그러면 쉬울 걸 갖다 성을 딱 빼버려 갖고 일반인들이 알아먹기가 되게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보고서는 이게 질적 변경이 뭐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앞에다가 성 한 글자만 넣으면 금방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원리를. 자, 그래서 거기 공장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본래의 채무가 화재로 인해 가지고 이행 불능이 됐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채무로 동일성이 유지된 채 존속하는 거다. 여기 이겁니다. 그래서 특정물 인도 채권 공장이라고 하는 특정물 인도 채권이 화재가 나서 타버렸기 때문에 이행 불능이 되게 해서 그래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손해배상 채무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변경하는 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질적 변경이고 무슨 변경이다? 내용의 변경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서 3번에 작용의 변경이란 말이 나오는데 작용은 1번 저당권 소멸로 2번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한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작용의 변경을 보니까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몇 번 저당권으로 바뀌었다고요? 1순위 저당권으로 순위가 변경됐어요. 이렇게 2순위 저당권이 1순위 저당권으로 순위가 바뀌는 거 이걸 뭐라 한다고요? 작용의 변경. 하나 더 임대차 임차권이 621조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한다거나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채권이라서 힘이 약한데 이게 등기라거나 대항력을 갖추는 바람에 물권처럼 힘이 세졌다. 물권화가 되면서 물권은 아닌데 물권처럼 힘이 세져서 힘이 세진 것을 뭐라 한다고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권리의 소멸도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 넘겨서 30페이지로 갑니다. 30페이지로 가가지고 중간에 공사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칠판 봐요. 여기 보니까 권리 변동의 원인이란 말을 써놨습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 법률 사실, 법률 효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사 권리 변동 밑에 보니까 박스가 사례로 접근하는 쟁점 밑에 보니까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세 개가 들었죠? 제가 이걸 왜 짚어드리냐면 강의는 해놨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또 혼자서 잘 못 찾아요. 그래서 굳이 그걸 다 짚어주는 거야. 지금 혼자서 책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사실 거기 집을 판다는 청약에 뭐라고 써놨어요? 의사표시 여기 써놨습니다. 이 청약의 의사표시 화살표 봐요. 여기 청약의 의사표시를 뭐라고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법률 사실이다. 또는 승낙 그거 내가 1억의 대금 지급하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를 다 뭐라고 표현한다고? 법률 사실이다. 예. 거기 박스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니까 집을 판다는 청약의 의사표시 또는 집을 사겠다는 승낙의 의사표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 법률 사실이다.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에 보니까 법률 행위 이렇게 돼 있죠. 법률 요건 박스 밑에 뭐라고 했다고요? 법률 행위. 자, 여기 봐요. 여기 법률 요건 밑에 뭐가 들었다고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뭐가 들었다고요? 계약. 그래서 법률 행위에 단독 행위, 계약, 합동 행위 세 개가 있지만 아무런 말 없이 법률 행위라고 쓰면 그냥 계약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다시
법률행위 안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3개가 있는데 그냥 시험 문제다가 법률행위 이렇게 주면 그냥 뭘로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계약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계약, 매매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다. 다시 한번 매매 계약은 뭐라고요? 법률행위. 임대차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 매매만 법률행위가 아니라니까. 계약이란 말이 붙어 있는 건 다 뭐로 간다고요? 법률행위라니까. 이거를 빨리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돼. 시험 문제 풀고 집에 와서 풀면 다 풀려. 근데 시험장 가서 안 풀린단 말이야. 왜 안 풀리냐? 시간이 모자른단 말이야. 집에서 풀 때는 내가 편안하게 5분, 10분씩 투여해서 풀지만 시험장에 가서는 40초 안에 풀어야 된단 말이야. 40초, 45초 안에 풀어야 된단 말이야. 40초 안에 풀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집에 와서 천천히 5분, 10분씩 풀게 되면 그건 풀려. 근데 45초, 40초 내에 풀라 그러면 그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시간이 모자르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시간이 1차 과목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과의 싸움. 2차는 시간이 안 모자라요. 2차 과목은 시간이 안 모자라다고. 근데 1차가 시간이 모자라. 1차가. 모의고사를 쳐봐야 알아. 모의고사를 안 치는 상태에서 내 말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3월달이든 4월달이든 모의고사를 한번 쳐봐야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가 됩니다. 근데 2차는 시간이 안 모자르게 돼 있어요. 근데 1차가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그러려면 책을 여러 번 빨리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빨리 보고 빨리 판단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법률요건, 그래서 법률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밑에 보니까 법률행위 밑에 뭐가 있냐면 법률 규정이란 말이 있죠. 다시 한번 법률행위 파란색 밑에 또 뭐가 있다고? 법률 규정. 그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개를 묶어서 뭐라 본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개를 묶어서 뭐라 한다고요? 법률 규정. 오케이. 지금 써놨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서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개를 묶어서 뭐라 한다? 법률 요건.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개를 묶어서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그거 이거 박스 안에다 들어있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법률 효과 지금 이제 이거 법률 효과로서 뭐가 발생하냐면 대금 지급 청구권과 등기 이전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효과로서 권리 변동이 발생하려 그러니까 대금 지급 청구권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기 이전 청구권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효과로서 대금 지급 청구권, 등기 이전 청구권이 발생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쭉 보셨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서 볼 거냐면 32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32페이지로 가서 거기 심화학습입니다. 그 심화학습의 두 번째 그 심화학습에 보니까 제목이 법률 사실이라고 돼 있죠? 제목이 뭐라고요? 법률 사실. 법률 사실에 보니까 용태와 뭐가 있어요? 사건. 용태와 사건. 용태는 사람의 뭐라고 돼 있어요? 정신작용에 기하는 법률 사실이고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기하지 않는 법률 사실. 여기 써놨네 여기. 여기 봐 여기 법률 사실은 뭐하고 뭐로 돼 있다? 용태와 사건.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의 요소로 하는 거고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 요소로 하지 않는 건데 그 중에서 용태는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외부적 용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거기 2번에 보니까 외부적 용태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외부적 용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외부적 용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으로 쭉 내려가서 쭉 내려가가지고 뭐가 나왔냐 그러면 2번 동그라 맨 밑에 2번 동그라 준법률행위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다고요? 준법률행위. 맨 밑에 보면 준법률행위가 있어요. 준법률행위라고 했더니 거기에 맨 밑에 의사의 통지가 있습니다. 의사의 통지. 자신이 어떤 의사를 알리는 행위다. 거기 최고와 거절 보이세요? 최고와 거절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예고를 하세요?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에 보서 관념의 통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관념의 통지다. 그래서 그 통지가 수백 개가 나오기 때문에 관념의 통지는 정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맞추는데 너무 많은 걸 알게 되면 오히려 맞추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우리는 민법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민법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이지 민법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저 로스쿨 가서 하셔야 돼. 민법만 몇 년 해야 돼, 민법만. 근데 지금 우리는 1년에 시험을 갖다가 6개가 그 5개 과목을 다 해가지고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한 과목 붙잡고서는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맞출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지 민법 연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필요해서 어떻게 똑딱 주어진 시간 내에 30초 내지 35초, 40초 안에 문제를 뚝딱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기술을 배우러 가는 거지 연구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연구하면 몇 년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지금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붙고 난 다음에 연구하세요. 저기 그 판사나 검사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는 소리가 자기도 민법 시험 볼 때 애워서 시험 봤지 자기도 민법 모르고 시험 봤대. 그래서 언제 민법을 깨달았냐 그랬더니 저기 사법연수원 가가지고 연구하면서 깨달았다 그래요. 대부분이 다 그래.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민법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공부하고 그냥 애워서 시험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사법연수원 가서 연구를 하면서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걸 그때 가서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요. 거의 판검사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연구하려고 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구해갖고 몇 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 푸는데 지장이 있다. 자, 그래서 관념의 통지가 몇백 개 있으니까 알라고 들지 말라는 겁니다. 알면 시험 문제 맞추는데 더 힘들다.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시험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차라리 통지 중에서 의사의 통지 2개만 딱 외우고 나머지 통지가 보이면 무조건 다 뭘로 몰고 가라고요? 핵심을 놓쳤네. 핵심을 놓쳤어. 다시 한번 통지 중에서 최고와 거절 2개만 의사의 통지라고요. 나머지 통지란 말이 붙어있는 통지란 말이 붙기만 하면 다 무슨 통지로 간다고요? 관념의 통지니까 알라고 들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통지란 말이 붙어있으면 일단 다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어떤 통지 2개만 빼고 어떤 최고의 통지, 어떤 거절의 통지 이 말이 나온 거 외에는 다 그 통지는 관념의 통지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서 보냐면 이제 그 35페이지로 가니까 법률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행위다. 자, 그래서 37페이지로 쭉 가봅니다. 37페이지 그 첫 번째 박스 1번에 보니까 첫 번째 박스 3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박스 아래 보니까 법률행위란 의사표시 동그라미 친다.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아까 프린트본에 이 문제 나왔죠? 프린트본에 이미 아까 나왔고요. 설명 다 했던 거예요. 지금은 뭐 하는 거냐면 확인하는 거예요. 뭘 지금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한 내용이 교재에 있나 없나를 확인시켜 주는 거야. 확인. 이걸 확인사살이라 그래. 확인사살. 그 다음에 이 파란색 2번에 법률행위의 특징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법률행위의 특징은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의욕하는 대로 권리가 발생 소멸하는 거다라는 거. 거기서 원하는 대로 의욕하는 대로 매매계약이냐 임대차냐 이런 권리가 발생 소멸 변경을 가져오는 이러한 행위 이걸 법률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서 이제 38페이지입니다. 자, 38페이지로 가서 법률행위의 요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칠판을 좀 지워야 되는데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뭐를 설정해 주는 거라 그랬어요? 제한 물건인데 이건 물건법 가야 나와요. 다시 한번 어디 가야 나온다고요?
물권법 가서 나와야 돼. 물권법에서 나오는 걸 내가 지금 미리 끌어다 놓은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설정했다는 말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물권법에 가는 걸 나와 있는 걸 끌어다가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한 물권 설정적 성계라는 것은 제한 물권을 넘겨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한 물권은 크게 두 개와 두 개예요. 뭐하고 뭐하고 용의 물권과 담보 물권. 용의 물권은 지지전, 유저지. 그래서 용의 물권 세 개, 지지전, 지가 뭐라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 물권 세 개 뭐라고요? 유치권, 저당권, 질권. 너 저질이지, 유저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세 개를 담보 물권이라고 했다. 이렇게. 자, 이제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의 일반적 성립 요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볼 거예요. 자, 법률행위란 말을 주게 되면은 뭘로 받아들이라? 법률행위의 지금 종류가 세 개예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세 개인데 아무 말 없이 법률행위 주면 뭘로 받아들이라고요? 계약으로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계약. 그래서 법률행위 이 계약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성립 요건입니다. 일반적 성립 요건은 첫 번째로서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당사자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당사자. 두 번째로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목적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용이라 그래요. 그러면 왜 계약을 했는가? 왜 법률행위를 했느냐? 매매를 목적으로 한다. 임대차를 목적으로 한다.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그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목적은 뭘 가져온다고요?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 다른 말로 내용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팔겠다, 사겠다, 임대차 하겠다, 임대를 놓겠다 이런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만이 법률행위는 성립을 합니다. 세 가지를 전부 다 갖춰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를 못 갖췄습니다. 어느 한 개라도 못 갖추면 이걸 뭐라 하냐면 불성립, 부존재라 그래요. 그러면 불성립, 부존재 뭐가 불성립했느냐? 법률행위, 계약이 불성립했다. 법률행위가 부존재한다.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세 개를 다 갖춰야만 법률행위는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립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뭘 논할 수 있느냐 했더니 효력을 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개를 다 갖춰야 돼요. 세 개를 모두 갖춰야만이 효력을 논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기만 하면 다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시험 문제화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면 권리 능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능력? 의사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법률행위 계약을 하거나 뽕을 먹고 해롱해롱하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이런 상태는 의사 무능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위 능력이 없다. 행위 능력이 없으면 이걸 제한 능력자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제한 능력자라 부른다. 이게.
제한 능력자라고 부르는 이것은 제한 능력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는데, 피한정 후견인은 치매가 살짝 온 상태고 피성년 후견인은 치매가 심하게 와서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받아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 계약을 했다는 거죠. 이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계약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는 유효입니다. 다시 한번,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률행위 하더라도 법적 성격은 뭐가 된다고요? 유효. 유효인데 제한 능력을 들어서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취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인가요? 예, 취소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입니다. 이거를 유동적 유효라 그래요. 뭐라 본다고요? 유동적 유효. 유동적 유효다. 취소하기 전까지 계속 유효다. 유동적 유효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률행위가 불성립, 부존재가 됐을 때, 법률행위가 불성립, 부존재가 됐을 때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맞는 거다, 틀리는 거다. 천천히 다시 한번 할게요. 시험 문제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이건데, 법률행위가 불성립, 부존재가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자주 내는데 결론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불성립이라는 것은 부존재라고 하는 바는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성립을 안 했으면 효력을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립을 해야만 효력을 논하니까 불성립 부존재 상태에서는 무효와 취소를 논할 수 없다. 성립을 해야만 그 다음에 뭘 논할 수 있다? 효력. 그러면 무효와 취소는 일단 성립한 상태인가요? 맞지. 무효와 취소는 무슨 상태라고요? 성립은 했다. 무효와 취소는 무슨 문제냐면 효력 문제야. 다시 한번, 무효와 취소는 무슨 문제라고요? 효력. 효력을 논하려면 일단 뭐는 해야 된다? 성립은 해야지. 성립해야 효력을 논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되게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설명했는데도 이해를 못한 문제는 객관식 문제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몇 년 해야 돼 이제? 다시, 효력 요건이라는 것은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은 한 거다 안 한 거다? 한 거다. 성립을 안 하면 뭐로 가는 거예요? 불성립 부존재란 말이에요. 효력을 논할 수가 없다니까. 이 중에 한 개라도 못 가지면 불성립 부존재니까 효력 자체를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효력을 논하려면 일단 다 갖춰서 성립해야 효력을 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효다 취소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은 한 거다. 됐나요? 네, 법률행위는 성립한 거예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는 뭐를 했다고요? 법률행위가 뭐를 했다? 성립은 했다. 다만 효력이 있냐 없냐의 효력에 관한 문제지, 효력의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 자체는 뭐했다? 성립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립, 부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효와 취소를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립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뤄진다는 겁니다.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다는 걸 말씀드려요. 자, 그 다음에 목적,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의사 표시는 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됩니다. 뭐 했나고요?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서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자, 이러한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8페이지 맨 꼭대기를 봐요. 38페이지에 그 맨 꼭대기, 그 맨 꼭대기에 보니까 법률행위의 요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요건이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 일반적 성립 요건에 보니까 세 개가 들었네요. 뭐뭐 들었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게 일반적 성립 요건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일반적 효력 요건, 효력 요건으로서 당사자는 뭘 갖춰야 한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목적은 어떻게 된다?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뭐 한다고요?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뭐 한다고요? 일치해야 되고 뭐가 없어야 된다? 하자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입증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성립 요건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이건 누가 하냐면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성립 요건에 대한 입증, 이 입증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유효를 주장하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성립 요건에 관해서는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라. 반면에 효력 요건, 이 효력 요건에서는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효력 요건에는 누가 입증하라고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자, 이 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효력 요건에 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져라?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 효력 요건에 관한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입증해야 된다. 반면에 성립 요건에 관한 입증 책임은 누가 해야 된다? 유효를 주장하는 자. 성립 요건은 이 성립 요건에 관한 유효를 주장한다. 효력을 주장하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건 유효를 주장하는 겁니다. 효력을 주장하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성립 요건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효력 요건은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요?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자. 효력 요건에 관해서는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 38페이지 거기 중간에 파란색 2번을 보세요. 38페이지 가운데 파란색 2번에 입증 책임이 보이세요? 네. 그래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효라고 하는 건 효력이죠. 여기 봐요. 여기 다시. 무효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효력이에요. 효력. 그래서 시험 문제다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주지를 않고 효력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줘요. 시험 문제는 뭐라고 준다고요? 효력을 주장하는 자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요?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양글 2번 유효 요건은 법률행위의 존재,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성립 요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이거 성립 요건에 관해서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요?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성립 요건에 관해서는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라. 자,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물을 좀 꺼내 볼게요. 자, 1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을 봤더니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니다. 슬롯이 잘라요. 맞습니다.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도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형사가 이 입건을 해서 경찰서로 데려와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자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훔쳤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어. 그러면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으면 침묵하는 거죠. 그러면 안 훔쳤으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 뭔 소리래? 난 그런 적 없다라고 반박을 할 텐데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침묵은 인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인정. 그 침묵은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에다 별표를 쳐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네. 우리 민법에는 포함적 의사표시, 박스 쳐봐요. 포함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말. 포함적 의사표시는 법정추의나 법정갱신에서 볼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 자, 포함적 의사표시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 포함적 의사표시. 이 포함적 의사표시는 일정한 행위,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의사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일정한 의사 표시를 안 했지만 의사 표시 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법정갱신입니다. 법정갱신을 다른 말로 해서 묵시의 갱신이라 그래요.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이 우리 민법에 모두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오게 됩니다. 4번.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이 모두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어떻게 4번 나오면 전세권, 그 다음 민법상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래서 모두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4번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이 나와요. 자, 그럼 전세권에서 있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전세권을 가지고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전세권 설정자. 이 설정자란 말이 붙어 있는 쪽은 소유자입니다. 다시 한번 전세권 설정자란 말이 붙어 있는 쪽이 뭐라고요? 소유자고 전세권자는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전세권자는 이용자고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라고요? 소유자예요. 그럼 전세권 설정자가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전까지 조건 변경을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또는 갱신 거절 이거를 통지해야 되는데 이 통지를 안 했어요. 누가 안 했다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가 그런 거예요. 소유자가. 이걸 안 하게 되면 이 기간이 6월에서 1월 전까지 그랬으니까 이게 이 기간이 지나가 버리게 되면 그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조건 변경 통지, 갱신 거절 통지라고 하는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행위를 안 함으로써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럼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정한 의사표시, 갱신이 돼버린다는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뭐한다? 본다. 자동으로 법정갱신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포함적 의사표시예요. 자, 하나 더 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포함적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게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이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4개인데 이걸 줄여서 제착사강이라고 불러요. 뭐란다고요? 제착사강.
그냥 이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3주차에 가서 따로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차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자 11월 달 거 강의 돌려보면 다 나옵니다. 자 재착 4강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는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뭐가 벌어지냐? 법정 추인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뭐가 일어났다고요? 법정 추인. 법정 추인이 일어났어요. 이 법정 추인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전희경, 담양강. 자, 그러면 이거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고 이건 일부 이행의 청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3주차에 가서 할 건데 지금 제가 그냥 써놓기만 하겠습니다. 3주차 가면 다 할 거니까. 자, 그럼 이런 거예요. 미성년자 미성년자 지금 미성년자에 해당되는 갑이 을과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소유권은 미성년자한테 소유권이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가요? 미성년자는 뭐한다? 제한능력자. 여기 써놨네. 뭐라고 써놨다고요? 이거 지금 제한능력자라고 써놨. 뭐라고 써놨다고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야. 그러면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 한 것은 무슨 상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그런데 이 지금 미성년자 갑의 법정 대리인이 A입니다. A가 이 계약을 알고 을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중도금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중도금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이게 뭐냐면 이행의 청구야. 이게 뭐라고요? 이행의 청구. 이행의 청구를 하는 순간 뭐가 일어나 버렸다? 법정 추인. 그래서 이행의 청구라는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그거는 의사표시를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이 아까 뭐였죠? 추후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 계약을 추후에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인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데 이행 중도금 보내라고 하는 순간 법정 추인하겠다고 말 안 했지만 법에서 추인으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포함적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가 포함적 의사표시 2개를 인정하고 있는데 거기 11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서 우리 민법에서는 포함적 의사표시는 법정 추인이나 법정 갱신에서 볼 수 있다. 어입니다. 자, 12번 갑니다. 12번. 모든 법률행위에서 일반적 성립요건으로서 박스 일반적 성립요건. 자, 일반적 성립요건으로서 당사자의 존재, 당사자 밑줄, 의사표시의 존재, 의사표시 밑줄, 목적의 존재, 목적 동그라미, 있다, OX. 일반적 성립요건은 3가지입니까? 3가지 맞잖아요. 여기 어떻게 3가지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 3가지가 뭐라? 일반적 성립요건 맞네. 일반적 성립요건. 5. 자, 그 다음에 1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슬러시 자릅니다. 성립요건을 못 갖췄다.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법률행위의 부존재의 문제이다. OX. 그렇죠.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못 갖췄다. 이 중에 한 개라도 못 갖추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 취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불성립, 부존재의 문제다. O. 그 다음에 14번 별표칩니다. 아주 자주 물어보는 내용. 14번. 법률행위가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OX. 여기 성립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 누가 준다고요? 유효.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O. 자, 그 다음에 좋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 보시고 프린트물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프린트물을 뒤집어 가지고 35번을 볼게요.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OX. 자, 여기 봐요. 여기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없어야 되는 건 뭐라 한다? 법률 규정. 자, 그래서 35번 1번 오다. 자, 2번 갑니다. 법률행위에 의해 부동산 물권이 변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OX. 여기 다 써놨잖아요. 여기 법률행위는 뭘 요한다? 등기. 187조의 법률 규정은 뭘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물권 변동이 되더라도 여기 다 써놨잖아요. 등기 안 해도 된다. 법률행위는 등기를 해야 된다. 다 써놨어요. 5. 그래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 손으로 다 풀어봐야 돼. 다시 다 손으로 써봐야 돼 이거. 자, 세 번째. 의사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의사 표시가 꼭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묵시적으로 해도 되는데 이걸 우리가 분료식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분료식.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개사 민법은 전부 분료식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분료식. 이걸 까먹으면 안 돼. 중개사 민법은 분료식이다. 요식행위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요식행위가 나오는 건 사법시험이에요. 민법이 요식행위가 나오는 건 사법시험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중개사 민법은 전부 다 분료식이에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받고 그 다음에 5번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무효,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5번 동그라미 다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무효,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OX. 그래서 성립하지 않았다. 성립하지 않았으면 무효, 취소를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불존재, 불성립이니까 성립하지 않았으면 효력을 논할 수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사항 봤습니다. 자, 거기까지 쭉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40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저기 40페이지 쪽으로 가봅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앞서가지 않으면 됩니다. 예, 알아서 다 따로따로 해드립니다. 아직 수업이 진행 안 됐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예. 자, 40페이지. 40페이지 가운데 보니까 거기 2번에 분료식행위와 요식행위란 말이 나왔죠? 예. 그 요식행위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방식을 요한다는 거고요. 분료식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나. 여기서 특별한 방식을 요하냐 요하지 않냐는 것은 법률행위, 계약을 할 때 특별한 방식을 요하냐 요하지 않냐는 겁니다. 계약을 할 때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걸 뭐라 한다고요? 분료식이라 그래요. 분료식. 그래서 계약을 할 때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분료식. 중개사민법은 뭐라 그랬다고요? 분료식. 나 저 중개업소에 가서 계약서 썼는데요. 그건 예외야.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쓴 것은 요물계약이라고 해서 그건 예외로 가는 겁니다. 원칙이 아닌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 11월, 12월 강의 돌려보세요. 다 11월, 12월 강의 얘기해놨으니까. 자, 그 12월 달 강의에다가 계약법에서 얘기해놨습니다. 그거. 자, 거기 분료식법입니다. 분료식. 분료식이란 말은 방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민법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 형광펜 치세요. 중개사 민법의 대원칙 분료식입니다. 거기 보니까 매매란 말이 나왔나요? 그 밑에 매매가 있나요? 예, 여러분 계약서 쓴 거 요식행위야. 그렇지만 그건 원칙이다 아니다? 아니다. 원칙 아니야. 매매 계약서 썼지만 분료식이에요. 낙성계약 말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매매 교환 임대차 거기 뭐라고 써요? 계약할 때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은 뭐 하다고 써놨어요? 유효. 서면으로 작성하게 되면 요식행위가 돼버려. 그러니까 서면으로 작성 안 해도 계약은 뭐 하다고요? 유효. 자, 그 다음에 요식행위는 특별한 방식, 일정한 양식을 갖춰서 방식을 갖춰서 해야 되는 것은 요식행위인데 우리 중개사는 다 분료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가 나왔는데 출연행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의 재산은 감소시키면서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출현행위라 그래요. 다시 한번 내 재산은 줄어들면서 상대방의 재산은 늘어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출현행위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 비출현행위란 말이 나와 있는데 타인의 재산은 증가되지 않고 자기 재산만 검수하는 건 비출현행위다. 그 다음 거기 유상행위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유상행위. 자, 유상행위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면 상대방이 반대급부로 나한테 재산권을 이전시켜주는 이런 행위를 유상행위라 그래요. 다시 한번 나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면 상대방이 반대급부를 나한테 이전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잠깐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등기 이전을 하게 되면 내 재산이 이전되는 거 맞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뭘 넘겼다고요? 등기 이전. 그럼 등기 이전을 하게 되면 물건도 같이 인도하게 돼요. 등기 이전할 때 뭣도 넘긴다고요? 물건. 토지인지 건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같이 넘어가요. 등기 넘어가는 날. 그래서 물건 내 재산권을 매도인이 넘겼어요. 그럼 매수인이 그날 대금을 지급하겠죠? 이게 유상행위야. 나의 재산권을 상대방에 이전하면 상대방이 반대급부를 나한테 제공하는 이러한 행위를 뭐라 한다고요? 유상행위라고 한다는 겁니다. 유상행위 반대말은 이제 무상행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1페이지 꼭대기로 가가지고 그 채권행위와 처분행위가 나왔는데 거기부터는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